안녕하십니까. 5번째 영상입니다. 네,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신경망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끝났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3번째 챕터인 심층 신뢰망 및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 살펴볼 것은 뭐 이걸 왜 쓰느냐, 이 심층 신뢰망, 뭐 오토인코더 이런 거 왜 쓰느냐, 이거에 대해 이야기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제한 볼츠만 기계 RBM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가지고, 제가 자가격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가격리가 어제인가? 오늘인가? 아무튼 풀린 지 첫 번째 날이거든요. 여전히 기침을 좀 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 언제 걸려도 안 이상한 병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을 했는데도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뭐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자,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 지난번에까지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죠. 역전파 알고리즘이 뭐였어요? 이 로스 펑션, 혹은 총순간 오차라고 불리는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했습니까? 정사각법이라는 걸 사용했죠. 얘를 사용해서 오차가 최소로 하는 그 파라미터가 얼마인가? 그걸 찾았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네, 가중치를 첫 번째 값을 정해서 바꿔감으로써, 갱신함으로써, 그 갱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걸 뭐라 불렀습니까? 그걸 뭐라 불렀냐면 학습이라고 불렀죠. 그쵸? 여러분들? 그쵸? 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 역전파 알고리즘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 훈련 데이터에 뭐 과적합된다. 뭐 그렇죠. 뭐 물론 과적합을 막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란 챕터에서 따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중치의 초기값의 민감, 이거 맞죠? 이 초기값을 어찌 정하느냐? 이것도 뭐 제가 그 챕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뭐 프리 트레이닝을 한다, 파인 튜닝을 한다, 그 초기값을 정하는 그 뭐 세이비어 초기화 기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게 역전 알고리즘의 어쨌든 특징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또한 지역 최적화에 빠지기 쉽다. 뭐 이걸 위해서 또 우리가 또 모멘텀 항이라는 걸 또 추가해서 그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것을 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논의를 했었죠. 혹은 라벨 또는 결과값을 알고 있는 데이터만 사용 가능하다. 즉 지도학습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 즉 정답을 알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에 가지고 이제 미래의 어떤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할 이 RBM은 뭐 이거랑 반대되는 비지도학습으로서 이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정답을 알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 나름대로 이 정답에 대한 어떤 기준을 찾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할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역전 알고리즘이랑은 반대다. 네, 뭐 적어볼까요? 이 지도학습이다. 영어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지도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를 조금 앞으로 당길까요? 이때까지 제 영상에서 목소리 잘 안 들리셨죠? 그래요. 컴퓨터를 당겨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치에 매우 민감하다. 그쵸? 뭐 긴 훈련 시간, 뭐 에포크 뭐 한 번, 두 번 갖고 안 되죠. 뭐 100번, 뭐 200번, 500번이 뭐 1000번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막 그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길다라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또 이야기했던 이 vanishing gradient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이나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함수가 생기는데 이 기울기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인데요. 자꾸 이렇게 작은 값을 계속 곱하다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가중치 업데이트 하는 시기에 보면 뭐 F 프라임 해가지고 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저도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그마 뭐 국부적 기울기에다가 뭐 가중치를 곱해서 뭐 서밍 곱해준 다음에 시그마 해준 다음에 아마 액티베이션 펑션의 프라임이었거든요. 근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나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면 어때요? 기울기가 1보다 작잖아요. 그쵸? 기울기가 아마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뭐 파셜 맞나요? 파셜 OJ에다가 파셜 ZJ 맞나요? 뭐 맞겠죠? 네. J가 뭐 A 곱하기 OJ 1 마이너스 OJ인데 A가 1일 때를 생각하면 이게 최대값이 얼마인가? 이거 어퍼 바운드가 4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1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여기서 이 변곡점에서 이 기울기가 4분의 1인데 이 0보다 작은 죄송합니다. 1보다 작은 양수들을 이렇게 계속 곱해서 학습을 해 나가다 보면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다고 했을 때 입력층에 가까이 갈수록 이 값이 계속 곱해져서 이 그레디언트래. 이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는 정도가 작아지겠죠. 그쵸? 이게 업데이트 되는 정도인데, 이게 계속 작아지면, 이 계속 작아지는데 이 값을 계속 곱하다 보면 학습되는 양이 0에 계속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0에 계속 가까워지면 여기서는 거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쵸? 다시. 여기서는 입력층에 가까워지면서는 학습이 잘 안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언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나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를 썼을 때.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 문제를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라고 하고요. 뭐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렐루 함수 이런 걸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뭐 물론 뭐 렐루도 문제가 없진 않지만 뭐 다잉 렐루 이런 문제 있죠. 아무튼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문제를 렐루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역전파 알고리즘의 이 단점을 극복해 줄 수 있게 하는 이 심층 신뢰망 그것과 오토 인코더 기반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번 챕터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뭐 그 오토 인코더 그 식이 언제 쓰느냐? 봐봐요. 이 실제 응용 문제에서 뭘 해야 되는 경우가 있냐면 데이터의 값을 우리가 피처 혹은 뭐 x 데이터의 값을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뭐 저도 아직 학생이어서 좀 더 경험이 쌓여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필요한가 봐요. 근데 이 애를 우리가 어떻게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그러나 이 봐봐요. 제가 적어 놓은 거 봐봐요. 학습을 통해 이 X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적어놨죠. 학습을 통해 학습 어떤 걸까요? 또 밑에 또 볼까요? DBN 기반 딥러닝은 봐봐요.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입력 데이터의 구조를 모형화하는 방법. 이게 뭔가요? 입력 데이터를 구조를 모형화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얘를 확률 분포화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확률 분포화 하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주사위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주사위를 뭐 문방구에 갔는데 문방구에서 그거 다 팔렸대요. 근데 그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낼 것인가?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우리가 네, 지금 당장은 데이터가 없지만 뭐 갖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혹은 우리 뭐 다른 사람이 뭐 던져놓은 데이터로부터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운이 1, 뭐 2 해서 6까지 있겠죠. 6까지 있겠죠. 뭐 그래서 분포가 총 이렇게 생겼대요. 2, 3, 4, 5, 6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이 분포를 가지고 이 분포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얘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뽑아낼 수는 없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좀 똑똑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아니, 특히 좀 특별히 부르는 말도 있대요. 뭐 생성 모델이다, 뭐 제너레티브 모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딥러닝은, 이 딥러닝은 두 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제한 볼츠만 기계 RBM이라고 하는 것을, 글자 빠졌죠? RBM이라고 하는 것을 혹은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것을 쌓으면서 좀 있으면 이제 그게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막 여러 개 층층이 쌓는다 이런 말이겠죠. 뭐 RBM, 오토인코더 RBM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는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요. 이 쌓으면서 우리 특징 변수를 추출하는 학습 과정을 통해 이 심층 신경망의 입력층부터 마지막 은닉층까지의 가중치의 초기값을 구하는 우리 아까 전에 그 초기값에 민감하다라고 했죠. 얘를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얘를 쌓는다. 얘를 쌓아서 이 가중치의 초기값을 구하는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한다. 그래요. 이 이야기도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 훈련 데이터에 역전파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지도학습 과정을 통해 심층 신경망 가중치의 최저값을 구하는 이 파인 튜닝 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도 이게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파인 튜닝 단계이다.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지우고 해볼까요? 자, RTM과 오토인코더는 DBN 기반의 딥러닝의 뭐 예비학습 단계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기본 모형이며
맞습니다. 근데 이 둘이 완전 똑같은 게 아니고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럼 둘 중에 또 뭐가 더 좋은 거냐? 공학 문제에서 그런 거 얘가 얘보다 더 좋다. 이런 거 없다고 저희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수리적인 측면과 활용성 측면에서는 오토인코더가 좀 더 단순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거 오토인코더가 뭔지 RBM이 뭔지 이거 좀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때 같이 보도록 하자고요. 지금 개요니까. 네. 자, 개요가 끝났고요. 이제 그러면 RBM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RBM이 뭐냐? 일단은 비지도 학습 모형입니다. 비지도 학습 모형이고요. 뭐 주로 DBN을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이 되고요. 네, 뭐 차원 촉소, 뭐 분류, 뭐 회귀, 뭐 협업 필터링, 뭐 추천 시스템과 관련이 된 거죠. 네, 뭐 특징 변수 학습, 뭐 X 데이터 만드는 거죠. 뭐 분류, 회귀, 뭐 차원 축소 이런 거에 활용되는 모형으로 힌튼 교수님이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분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분 계속 나오네요. 그쵸? 힌튼 교수님이 역전 팔고리즘 할 때도 나오고, 뭐 할 때도 나오고, 뭐 할 때도 막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래요. 네, 뭐 수학으로 치면 뭐 가우스, 오일러 같은 분이네요. 네, 칭찬해드려야 되겠죠. 자, RBM은 뭐 어떻게 생기느냐? 그림이 나올 건데, 입력층과 은닉층 각각 한 개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층 신경망은 아닙니다. 거기에 속하진 않고요. 그냥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이제 입력층이고 얘가 은닉층이겠죠. 이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 강도인 가중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RBM 모형이라고 적혀 있죠. RBM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입력층과 은닉층 이렇게 각각 한 개로 구성되는 신경망이다. RBM도 신경망이네요. 그렇죠? 자, 오늘은 특별히 뭐 편의상 은닉 노드가 이진 데이터만 값으로 취하는 RBM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도 이제 값을 취하는 그 RBM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전개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편의상 얘만 한다는 거, 그래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까지만 할 거냐? 이진 입력값을 가지는 RBM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진 입력값이라고 했죠. 실수 입력값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거든요.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뭐 분류형 RBM이라고 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RBM의 구조는 아까 보셨는데 뭐 노테이션만 좀 보도록 합시다. 입력 노드가 몇 개냐? 이게 D개라고 할게요. 은닉 노드는 M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X1, X2, X3 이렇게 돼 있고 이 각각의 이 바이어스들입니다. A1, 2, 3D가 바이어스들이에요. B1, 2 여기는 왜 1이라 돼 있어? B2인데. B1, B2, B3, BM도 마찬가지로 바이어스입니다. 바이어스예요, 바이어스. 그래요. 얘도 바이어스고요. 얘 바이어스. 즉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거죠. 가중치도 가중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죠. 그래요. 이렇게 생긴 파라미터고요. 네, 얘는 뭐 변수입니다. 물론 확률 변수고요. 입력값도 확률 변수고요. 그래요. 자, 볼트만 기계와 달리 볼트만 기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볼트만 기계에는 이 같은 층끼리도 이렇게 연결돼 있죠. 같은 층끼리도 이렇게 연결이 미안해요. 자꾸 이렇게 기침을 하는군요. 같은 층끼리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렇게 완전 그래프 모양인데요. RBM은 이 같은 층끼리는 연결이 안 돼 있죠. 이렇게 이분 그래프 모형으로 나타나져 있다는 거.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룰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거를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층층이 쌓은 게 Deep Belief Network라고 합니다. Deep Belief Network네요. Deep Belief Network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볼츠만 기계에서와 달리 이 입력 노드, 은닉 노드는 같은 층끼리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입력 변수를 이제 xi 그리고 은닉 노드와 관련된 변수를 hj라고 할 건데요. 얘는 우리가 아까 이진 값이라고 했죠. 이진 값이 뭐 여러 가지 뭐 true, false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는 뭐 0과 1이다라고만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xi, hj는 확률 변수죠. 네, 그렇습니다. 자, RBM에서 이제 각각의 입력 노드가 이 입력 값을 받아들이는데요. 자, 이제 은닉 노드로 얼마나 전달할지를 이제 가중치에 맞게 이제 결정하는데 그걸 확률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닉 노드는 학습을 통해 얻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학습을 통해 얻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즉, 뭐, 여기서 이런 결론이 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까 이야기한 것과 관련 지어서 이야기하자면, 즉, 은닉 노드는 이 X 데이터 피처를 추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요. 네. 이제, 이제 우리가 쓴 노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볼 건데요. 입력 벡터 아까 전에 x1, x2, xd 이거 있죠. 입력 값을 한 대 묶어서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이게 컬럼 벡터죠. 얘를 이 컬럼 벡터를 이 x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이 h도 마찬가지로 h1, 2, m까지 이렇게 한 대 벡터를 묶은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우리가 컬럼 벡터로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가중치 웨이트 매트릭스도 이런 식으로 d times m, d by m이라고 하나요? d by m 매트릭스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룬 이유가 뭐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시그마 이렇게 계속 뭐 여러 개 붙여 쓸 거예요. 결국에는 행렬 벡터로 이렇게 나타내면 깔끔한 것을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렬 벡터를 나타낸다고 행렬 벡터를 이용해서 이론 전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계속 해볼까요?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XH의 에너지 함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에너지 함수는 뭔가 뭐 어떻게 정의했는가부터 볼까요? 에너지 함수는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아까 나왔던 이 AIBJ 있죠? 네, AIBJ 아까 그 바이어스들 있죠? 그리고 얘는 웨이트고요. 그래요. 네, 뭐 아까 여기 있네요. AIBJ는 편향이라고 하며 바이어스라고 하며 WIJ는 가중치 행렬 W의 원소다, 즉 가중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시그마 있는 거 복잡하니까 어떻게 깔끔하게 나타내는가 이런 식으로 이 에너지 함수를 행렬과 벡터를 이용해서 너무 깔끔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차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이 에너지 함수가 뭔가 결론적으로 이 에너지 함수를 최적화할 거거든요. 에너지 함수를 최적화할 거고요. 얘는 뭐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 손실함수, 로스 펑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똑같다고는 저 이야기 안 했습니다.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최적화 대상이고요. 그래요. 얘를 최적화하는 A, B, W를 우리가 앞으로 찾을 겁니다. 그게 이제 RBM의 학습이 되겠죠. 좀 더 볼까요? 에너지 함수는 이 탐색 공간에서 주어진 에너지 함수 최소값의 좋은 근사값을 찾는 알고리즘이 모의담금질을 위해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모의담금질이 궁금하신 분은 더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이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은 이 야금술에서 나왔으며 이 최적화의 목표는 낮은 에너지를 가지도록 가중치를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에너지를 이제 최소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뭐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거 배웠으면은 뭐 어떤 뭐 물질에 어쩌고 뭐 오비탈 하면서 뭐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것이 안정적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것이 뭐 안정적이다. 즉 뭐 그런 거를 아마 빌려온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뭐 연구하신 뭐 호프만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이런 모델을 설계할 때 뭐 그쪽 모델에 뭐 에너지 모형에 익숙하셨을 테니까 이걸 만들면서 얘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좀 물리학 전공자가 아니어서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XH의 결합 확률 분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정의를 할 거거든요. 아까 에너지에 마이너스 이렇게 다 붙어 있었죠. 이 부호를 거꾸로 바꿔서 플러스로 만들어준 다음에 네, 익스포넨셜을 취해줍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z분의 1을 곱해주는데요. 이 z분의 1이 뭐냐? 이 분할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얘를 이렇게 곱해줌으로써 시그마 pxh가 벡터를 쓸게요. xh가 1 얘를 만족하게 되겠죠. 그쵸? 이 분할함수가 있어야만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x의 주변 확률 분포는 이 확률을 좀 책에 이상한 건지 제가 오타를 냈는지 이거 없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어야 되고요. 네, 좀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겠네. 얘 없어야 됩니다. px는 네, 이 xh에 대한 이 결합 확률 분포를 h에 대해서 싹 다 더해주는 것이죠. 얘를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관심 대상이니까 전부 다를 끌어오겠다. 모든 경우에서 생각하겠다. 그래서 뭐 pxh를 얘 밖에 적어주면 z분의 1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자,
그 x가 주어졌을 때 h의 조건부 확률 분포 얘는 왜 구하느냐? 나중에 우리가 이 RBM 학습을 할 때요. RBM 학습을 할 때요. 이거 나중에 구체적인 이 학습식을 구하게 되는데 이 식을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 식을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좀 그걸 좀 조금 약간 편하게 근사값이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게 바로 CD 알고리즘이고요. 이 CD 알고리즘 할 때 우리가 기브스 샘플링이라는 걸 할 거거든요. 기브스 샘플링이라는 걸 할 때, 글자 다 적어볼게요. 기브스 샘플링이라는 걸 할 때, 이 X가 주어졌을 때 H의 조건부 확률 분포와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요. 얘는 지금 당장 쓰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뒤에 가서, 물론 이번 챕터에 나오긴 합니다. 조금 더 뒤에 가서 이렇게 쓰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유도 과정을 보자고요. X가 주어졌을 때 H의 조건부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이 W.J라고 했죠. .J가 뭐냐? 아까 가중치행렬의 J번째 컬럼입니다. 네, J스 컬럼이고요. 얘를 이렇게 나타냈네요. 네. 네, 그래서 얘로 X가 주어졌을 때 H의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거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죠. 그쵸? 얘는 PX일 거 아니에요. 이 분모가 PX인데 H에 대해서 전부 더해준 거죠. X의 주변 확률 분포잖아요. 마지널 probability distribution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부 싹 다 H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얘가 P의 X 이렇게 돼서 얘가 주변 확률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XH의 정의가 뭐였어요? Z분의 1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이 에너지에다가 XH 이거였죠? 그래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쓰고요. 근데 이 에너지 함수를 풀었으면요. 마이너스 조심하시고요. 마이너스 1을 풀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안에 있는 20 보이시죠? 안에 있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 H가 봐봐요. H가 이렇게 정의되는 게 뭐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H가 이 H라는 인덱스는 뭐냐면 아까 H가 지금 H1 H2하고 HM개까지였나요? 여기 M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HM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생긴 벡터잖아요. 이 벡터가 이 H인데 지금 각각의 값이 0 아니면 1, 0 아니면 1, 0 아니면 1만 갖는다고 했죠? 0 아니면 1, 0 아니면 1, 0 아니면 1만 갖는데 자 그러면 봐봐요. 이 나중에도 이야기할 건데 이 H라는 벡터가 나올 수 있는 총 가지수가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해서 2m승까지 맞습니까?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0, 1, 0, 1, 0, 1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0, 1 이렇게 생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이렇게 뭐야 이 인덱스를 나타내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쵸? 얘는 이제 어떻게 풀어 쓰느냐? H1이 0이냐 1이냐, H2가 0이냐 1이냐, H3가 0이냐 1이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HM이 0이냐 1이냐까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안에 있는 exponential 얘는 이제 아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얘로 풀었으면 뭐 얘로 풀었으면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안에서 더해진 거 안에 있는 시그마를 바깥으로 뺐으니까 exponential 뭐 x 플러스 y 하면 exponential x에다가 곱하기 exponential y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니까 전부 이렇게 곱으로 나타나니까 얘도 이렇게 곱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띄어서 계산하면 얘는 시그마들을 전부 풀어낸 거죠. 그쵸? 아까 전에 있던 거. 시그마를 전부 분리한 거고요. 근데 이 각각 보니까 다 곱이네? 이렇게 곱으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파이가 보니까 이제 인덱스가 같네요. 그쵸? 아, 이거 좀 D인가? 마지막에 있군요. 네,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에 묶었습니다. 그럼 얘는 뭔가? 볼까요? 지금 보면은 HJ가 0이냐 1이냐. 아, 이 각각에 대해서 계산해 준 거군요. HJ가 0일 때 그러면 안에 있는 얘는 0이 되니까 exponential 0이겠죠? exponential 0이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얘가 HJ가 0일 때 exponential 0 더하기 1일 때 어때요? 1일 때 exponential HJ가 1일 때 그러면 X 트랜스포즈에다가 W J 더하기 BJ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이거 맞습니까?
네, 잘 보세요.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요. 네. 얘를 이렇게 다시 이 둘 다 곱이니까 파이 j는 1부터 n까지, 파이 j는 1부터 n까지니까 이렇게 묶어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다시 이 z, 이 분할함수를 나눠주면 이 확률의 의미를 가지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바로 썼거든요. 이 정의 없이. 이게 무슨 뜻이냐? x라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hj가 나올 확률이거든요. 그것들이 곱으로 나타났네. 잠깐만 봐봐요. 이 hx가 파이가 아니고 파이죠. 파이, j는 1부터 m까지 이 probability hj에다가 x 이렇게 나왔습니다. 봐봐요. 그러면 이거 h는 그래서 x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곱으로 나타나니까 조건부 독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p a b가 ab라고 쓰지 말까요? 뭐 여기 있는 거 다 씌울게요. p 지금 h1, h2 지금 hm 그 given x가 지금 뭐라고 이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거잖아요. h1, h2, hm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p h1 given x 곱하기 p h2 given x 곱하기 어디까지예요? p hm m 맞죠? m이네요. m given x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와, 그럼 이거 뭐예요? h는 x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 독립이다.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 독립이다. 이런 멋진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멋들어진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아까 전에 그 정의가 안 나왔다 그랬죠. 얘는 그럼 무슨 값인가? 얘는 이렇게 계산된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나왔듯이요. 이거죠, 이거. 이거죠. 이 값을 우리가 네, ph 네, x가 주어졌을 때 hj의 확률이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잘 보면 이거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죠? 이거 맞습니까? 0일 때, 1일 때, 1일 때니까 그렇죠. 시그모이드 펑션 식이죠. 그래요.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거꾸로 h가 주어졌을 때 x도 똑같은 방법으로 조건부 독립인 걸 보일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시그마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노테이션이 나왔는데 얘는 wi 닷은 이 가중치행렬 w의 i번째행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는 시그모이드 펑션입니다. 이러한 조건부 관계를 RBM 모형으로 학습하기 위해 가중치행렬 w를 반복적으로 갱신할 때 중요하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좀 더 뒤에 가면 이번 챕터 내 이번 영상 내에 나올 겁니다. 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분할 함수 z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 왜? 아까 Z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Z는 이 XH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봐봐요. 시그마 이 X가 아까 전에 0하고 1 한 다음에 이 D였나요? D 카르테시안 프로덕트죠. 곱하기 더하기 시그마 H가 맞나요? 네 맞네요. H가 벡터 0하고 0하고 1의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다. 봐봐요. 그럼 이렇게 되면 01D 01 01 01 하면은 x라는 벡터는 지금 가질 수 있는 어, 이렇게 쓸까요? x 잠깐만요. 얘를 얘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그래요. 이렇게 있었군요. x의 그 총 가지수가 몇 개인가요? x의 총 가지수가 그러면 2의 d승계죠. 2의 d승계. 그럼 h는요? 2의 m승계죠. 그럼 얘네들을 각각 얘네들이 지금 둘 다를 생각하면 z를 계산하는데 드는 시간 복잡도가 big O에다가 2의 d 플러스 m개인 거 알겠습니까? 왜냐면 z를 계산하는데 시그마잖아요. 시그마를 계산하려면 어찌 해야 돼요? 4, x, x1, in 어떻게 할까요? x 이렇게 할게요. x, in, 파이썬 코드 기준으로 x 바 리스트 이렇게 할게요. 얘의 카디널리티가 지금 2의 d승계죠. 안에서 또 이중이죠. for h in h 리스트인데 h 리스트 이렇게 하면 얘도 지금 2의 m승계잖아요.
카디널리티가 2m 승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지금 sum은 sum 0 한 다음에 뭐 sum 플러스 이퀄 하면 이게 증감 연산자죠. 뭐 exponential 뭐 마이너스 2 x h 뭐 이렇게 해봐요. 뭐 맞는 코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직접 해봐요. 그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됩니까? 2의 d승계에다가 2의 m승계니까 b고에 2의 d승 d 더하기 m승 맞습니까? 그쵸? 이거 어떻게 현실적으로 다 계산해요? 뭐 입력 값이 뭐 실제 데이터를 생각했을 때 입력값 지금 뭐 입력 데이터가 그 컬럼이 20개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 지금 D에 5에 B고에 2에 20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이거 계산 어찌 뭐 합니다, 이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분할 함수를 계산하는 것은 좀 어렵다. 따라서 이 결합 확률 질량 함수 PXH를 계산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전에 이거 Z 이거 얘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해놓은 거고 뭐 실제 계산할 때는 얘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RBM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아실이라고 믿고 maximum likelihood method 혹은 최대 최대 가능도 혹은 최대 우도 이 책에서는 가능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우도라고 하면 뭔가 이 한자가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최대 가능도 방법, 가능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겁니다. 그 뭐냐? 이 에너지 함수와 관련된 매개 변수들의 벡터를 뭐 이렇게 나타내요. 매개 변수 이게 얘가 이미 파라미터라고 해봐요. 뭐 얘가 훈련 데이터고요. x1, x2, xn이잖아요. y는 없습니다. 이게 BT도 학습 모양이니까요. x1, 2, n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도 함수, 얘가 나올 확률, 얘가 나올 확률을 전부 곱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얘를 파라미터로 갖는 것만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끼워 놓은 거예요. 뭐 얘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올 확률을 볼트로 쓸까요? n 얘를 전부 곱한 거예요. 곱. n은 1부터 어디까요? 라지 n개까지 얘를 이제 우리가 로그 라이크리 그냥 라이크리오드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는 그냥 파라미터죠. 또는 뭐 어떻게 하느냐? 로그 가능도 함수라고 해서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봐요. 여기다가 로그를 씌우면 어찌 되느냐? 이게 아닌데. 지우개.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봐요. 어찌 돼요? 여기다가 계속 해볼게요. 로그. 네. 여기다가 로그를 씌우면 어찌 돼요? 여기다 로그를 씌우면 안쪽이 곱이죠. 그럼 어찌 됩니까? 다 지워버렸네? 이거 다 있으면 되죠, 뭐. 여기다가 로그를 씌우면 어찌 돼요? 안쪽이 빠지면서 시그마로 나오겠죠? n은 1부터 뭐 라지 n까지 시그마로 빠지겠죠? 로그 안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시그마 n은 1부터 라지 n까지 로그 미안합니다. 진짜 코로나 안 되겠네. 로그 p의 xn 이거 곱이 아니고 합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얘를 이제 최대화를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계학습이니까 이 경사하강법이라는 방법을 적용해서 이 마이너스를 씌워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으로 바꿀 거거든요. 여기서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최소화를 할 거고요. 그러려면 식이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뭐 그 최소화하는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는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식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뭐 마이너스 붙인 건데 그 식이 이렇게 생기면서 얘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죠. 얘를 최대화하는 문제가 얘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는 이 세타를 우리가 경사하강법으로 찾을 거고요. 참고로 이 문제에 따라서 이 로그 가능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이 세타를 명시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명시적 표현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사하강법이라는 방법으로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찾는 거고요. 자, 우리는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 임의의 파라미터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미분을 이렇게 해볼 거예요. 미분을 할 건데, 네, 미분을 해서 경사하강법을 쓸 거니까 W가 아니고 이게 뭐라고 했냐, 세타는 세타 마이너스 뭐라 하나요? 러닝 레이트라고 하나요? 러닝 레이트 맞죠? 네, 뭐 세타의 러닝 레이트에다가 파셜 이 세타에다가 로그, 그냥 로그 쓰면 안 되겠구나. 시그마 로그 pxn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게 경사하강법이죠? 그래요. 이게 경사하강법이었습니다. 뭐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를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미분을 할 건데요. 뭐 간단합니다. 뭐 마이너스 로그 ln이 아니고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l 세타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부터 바깥으로 빼낸 다음에 정의에 맞게 쓰죠. 근데 얘는 어찌 시그마잖아요. 시그마 예를 들어서 f 더하기 g라는 함수를 미분해요. 그러면 얘는 f 더하기 g 프라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꿨고요. 이 순서를 바꾼 거고,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파셜 세타 로그 p의 xn 얘를 계산해야 되죠. 얘를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로그 pxn 이게 얘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온라인 학습이잖아요. 뭐 배치 학습, 뭐 미니 배치 학습에 대해서도 똑같이 논할 수 있습니다. 뭐 미니 배치 학습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뭐 스몰 n은 1, 2, n 이거잖아요. 미니 배치 학습의 경우에는 여기 미니 배치 개수가 되겠죠. 그렇죠? 뭐 배치 학습일 때는 뭐 1, 뭐 한 번에 딱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냐? 벌써 좀 여러분들 앞에서 하기가 좀 아득해집니다. 그래요. xn이니까 지금 얘 세타는 없는 거잖아요. 얘를 다시 쓰면 p의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x에 대한 지금 주변 확률 분포 함수잖아요. x에 대한 주변 확률 질량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h가 마지널라이즈 된 거죠. h가 마지널라이즈 된 거를 전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해준 다음에 지금 pxnh 이게 뭐예요? 이 확률 어떻게 정했어요? 볼트만 분포로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밖에 써주고요. 지금 이렇게 곱이니까 로그 안에 이렇게 곱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이 파셜 세타에다가 로그 z분의 1 마이너스 네 그쵸 더하기 로그 시그마 h e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 xn 하고 h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에 분배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해볼까요? 플러스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로그 z 마이너스 로그 h의 e의 마이너스 에너지 xn의 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죠? 그럼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가 있네요. 지금 얘는 합성함수니까 자 합성함수니까 지금 로그 뭐 세타 이렇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트의 분할함수를 계산할 때 뭐 이미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는 뭐 그래서 여기에 의존한다고요. 미분할 때 의존한다고요. 그래서 z분의 1 로그를 미분하면 로그 얘의 미분이 세타분의 1이잖아요. 뭐 z분의 1 넣으면 z분의 1 된 다음에 네 z의 미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z의 미분 뭐 체인룰을 이용한 한 것이고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로그 안에 있는 시그마 이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체인 룰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여기 z 대신에 이 시그마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얘를 집어넣어서 얘분의 1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오케이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식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미분해야 되는 거죠. 얘의 미분 이렇게 넣었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되셨습니다. 뭐 모르시겠으면 뭐 영상 한번 더 돌리보세요. 네, 뭐 모르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던지 뭐 누가 볼 일은 없겠지만요. 뭐 아무튼
근데 이 Z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이렇게 정의했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됐고요. 얘는 아까 그 식이고요. 다시 선을 좀 예쁘게 그을게요. 얘는 아까 그 식이고요. 봐봐요. 지금 익스포넨셜이잖아요. 익스포넨셜을 미분하면 뭐 어때요? E 마이너스 Z를 네, 할게요. 마이너스 Z를 미분하면 어찌 돼요? 뭐 마이너스 곱하기 E 마이너스 Z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또 뭐 있어요. 뭐 있으면 여기 이거에 또 대한 뭐 다른 변수라고 해볼까요? 뭐 X 얘만 바꾸면 되죠? ddx입니다. 지금 지우개가 있으니 상당히 편하군요. ddx에다가 네, E의 마이너스 Z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얘는 뭐 기본이고요. 이건 dz 이 체인룰에 의해서 dz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할 거냐? 일단 이 시그마하고 이 미분의 순서부터 바꾸고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도 바꿨나요? 얘도 바꿨네요. 네, 그 지금 시그마와 미분의 순서를 바꾼 겁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이미 미분을 바꾼 다음에 미분도 했군요. 미분 안에 있는 미분, 속미분 해준 겁니다. 속미분을 해준 거고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된 건가요? 식이 어떻게 다르지? 네, 다른 게 없네요. 다른 게 없군요. 그래요. 여기까지 된 거고요. 부호를 바꾼 거군요. 미안합니다. 이게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네, 부호만 바꿔준 거고요. 네, 아까까지 그 식이고요. 이 부호만 바꿨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이제 시그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Z가 있으니까 안으로 다시 넣으면 P 이거 확률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얘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률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 확률이 아니죠? 맞나요? 맞겠죠? 이거 Z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Z분의 1 계산하는 건데 지금 얘가 Z분의 1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 책에서 옮겨온 대로 그렇게 썼기 때문에 네, 그래요. 맞겠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좀 볼까요? 뭐 어차피 뭐 시간도 있는 거. 지금 이 한 다음에 Z분의 1 곱해줘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데? Z분의 1 이렇게 해준 것이고 빠졌나? 모르겠네요. 빠진 건 없는데. 몰라요. 뭐 나중에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기대값으로 썼네요. 네, 기대값으로 썼습니다. 뭐 아까 얘는 예항이 이거네요. H 얘는 예고요. 얘는 예고 지금 이 항이 지금 여기 있는 항입니다. 이 계산하면 이 기대값이 되는데요. 얘는 지금 얘는 지금 h에 대해서만 계산한 거니까 xn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이 되는 것이고요. 뭐의 기대값이냐? 에너지 함수의 미분한 값에 대한 기대값이네요. 뭐 얘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뭐 이 계산이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계산이 끝났고요. 따라서 이 식이 이제 경사관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식이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참고로 이 아까 전에 한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가 아니라 이 확률 분포 간의 거리로 정의되는 쿨백 라이블러 발산을 이 최소화하는 학습을 하여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뭐 볼까요? 여기에서 좋은 글이 있길래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네, 스터디 할 때는 제가 선배님들 앞에서 뭐 이렇게 뭐 결과는 똑같죠 하고 넘어갔는데 좀 보도록 합시다. 이 힌트는 이 공학적 규칙인 오차 역전 알고리즘보다는 본인이 내세운 건데 오차 역전 알고리즘보다는 이 내과학의 헤비한 규칙과 닮은 그런가 봐요. 이것과 닮은 볼트만 머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분이 컴퓨터 공학자이면서 심리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들이 모형의 분포 px와 데이터의 분포 p0x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펴보자. 얘가 지금 이제 콜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혹은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콜백 라이블러 발산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얘가 데이터의 분포고요. 얘가 지금 데이터의 분포, 얘가 모형의 분포인데
얘는 지금 나눗셈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 로그 P0x 빼기 로그 px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차로 정의되는 것인데 뭐 엔트로피의 의미에 맞게 P0x 얘를 그냥 곱해줬을 뿐인 것 같아요. 얘를 이거 다 더한 거죠? x에 대해서. 네, 얘가 지금 쿨백 라이블러 발산이고요. 네, 뭐 탁월한 결정이었다. 뭐 쿨백 라이블러 거리를 선택한 것은 탁월한 결정이었다. 네, 이 두 분포 사이의 상대적 정보 또는 상대적 엔트로피라고도 불리는 측정약으로 정보 이론의 뿌리를 두고 있다. 네, 상대적 엔트로피 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얘는 오목함수이고 컨벡스 펑션입니다. 뭐 이렇게 생기는 함수라고 해요. 수학적으로 뭐 증명할 수 있겠죠? 예, 여기에서만 이 거리 값이 0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얘가 양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디폴트만 머신의 매개 변수인 아까 W하고 이게 바이어스죠. 사전에 우리는 AI, BJ 이렇게 썼죠. 그렇습니다. 뭐 얘는 벡터인가 없네요. 다 벡터 행렬인가 보네. 얘를 잘 조정해서 EX가 뭔가요? 모르겠네. 제가 잘라서 갖고 와가지고 EX를 바꾸고 E는 PX에 영향을 주고 아 이게 아마 에너지인가 봅니다. 에너지를 바꾸고 왜냐면 얘가 지금 에너지와 관련이 돼 있는 파라미터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함수 값이 바뀌고 는 확률 값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데이터와의 거리와 연관이 되는데 얘를 줄이는 방향으로 얘를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사하강법을 써서 수치적으로 접근하면 뭐 W 여기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는 임의의 원소 세타라고 했죠. 뭐 세타가 여기서 지금 W가 됐든 A가 됐든 B가 됐든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는 뭐 굳이 예를 들어서 W라고 했네요. 네, W를 최적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자면 W는 W- 이 러닝 레이트 곱하기 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이 쿨백 라이블러 발산을 W에 대해 미분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다. 이게 학습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기울기를 살펴보자. 예. 아까보다 더 너무 식이 간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쿨백 라이블러 발산은 아까 어찌 정의했어요? 아까 이렇게 정의했죠? 네, 아까 로그 P에다가 P0x니까 얘는 차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차로 이렇게 나타낸 모습이고요. 어때요? 지금 얘는 이 한대 묶으면은 지금 EX 마이너스 로그 Z 이렇게 되나 봅니다. 아까도 이런 식이 나왔죠? 아까는 나온 것 같아. 네, EX 마이너스 로그 Z 약간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고요. 얘는 미분해 보면은 지금 P0 EX니까 뭐 얘를 미분하면 뭐 이런 형태가 나오나 봅니다. 그래요. 뭐 W에 대해서 미분하면 아마 아까 전에 정의하기로 뭐 시그마 뭐 A 어쩌고저쩌고 뭐 AI 뭐 H 맞나요? XI 뭐 더하기 뭐 시그마 BJ HJ 한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W IJ 뭐 XIW HJ인가요? 그래서 W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얘는 다 필요 없는 항이니까 WIJ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얘만 이렇게 남기 때문에 얘를 써준 것 같고요. 네, 뭐 얘는 그대로인가? 그래요. 네, 뭐 아무튼 뭐 얘도 미분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얘를 잘 써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아까와 결과가 똑같은 거 알겠습니까? 기대값이잖아요. 기대값이 정의가 뭔데요? 시그마 x에다가 xpx 이거 아닙니까? 이 기대값에서 나타나는 식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랑 그 결과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요. 네, 뭐 굳이 나타낸 거는 얘고, 네, 아무튼 결과가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아까 전에 이 최대 가능도 방법이 아니라 이 쿨백 라이블러 발산을 최소화하는 학습을 하여도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좀 이따가 이제 오토 인코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콜백 라이블러 디스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네, 한 미리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몇 분인가요? 벌써 49분이나 됐네요. 네, 곧 끝날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기울기는 뭐 기대값의 차이가 된다. 네, 제가 설명해드렸죠. 위 경사강 위 경사 하강을 통해서 W, B1, B2를 업데이트하면 이 두 확률 분포 간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이 모형의 분포가 데이터의 분포에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 그럼 어때요? 이 x 값이 얘가 만들어내는 x 값이 모형이 만들어내는 어떤 x 데이터가 실제 x 데이터와 비슷해지겠죠? 확률 분포를 최소화하는 거니까. 제가 아까 주사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쵸? 이 실제 x 데이터와 확률 분포가 비슷하면 뭐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형의 분포가 데이터의 분포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네 그래서 뭐 이 모형이 생성해내는 이 h 값이죠. h 값인데 h 데이터가 실제 이 피처와 이 실체 피처와 비슷해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납득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뭐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이 확률적 경사각법을 이용한 RBM의 학습 과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힘겹게 얻었습니다. 자, 이 세타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느냐? 세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WIJ 다 될 수 있고요. AI 될 수 있고요. 뭐 BJ 다 될 수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느냐? 뭐 얘는 러닝 레이트고요. 뭐 얘는 근데 W냐 A냐 B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러닝 레이트에다가 네 이렇게 생긴 아까 전에 이거죠. 얘를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조건부 기대값에 대한 이렇게 얘를 이렇게 쓴 거거든요. 왜냐면 이 익스펙테이션 뭐 x라고 해볼까요? x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expectation 또 다음에 expectation x인데 y가 주어졌을 때 y가 주어졌을 때 기대값들의 기대값 이거거든요. 얘를 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뭐좀 쉬운 설명을 하려니까 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A 집단에 뭐 30명, 뭐 B 집단에 뭐 40명, C 집단에 뭐 50명 있다고 하면 이 전체 기대값이 뭐냐? 뭐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얘 평균이 만약에 4예요. 얘 평균이 만약에 6이에요. 얘 평균이 만약에 7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값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평균값 어떻게 계산해요? 4, 여기 30명, 40명, 50명 있으니까 전부 다 하면 120명이잖아요. 그래서 12분의 3 곱하기 120분의 30 곱하기 이 평균 4 더하기 이 120분의 40 곱하기 6 더하기 이 120분의 50 곱하기 7 얘를 이렇게 해서 평균을 계산할 거거든요. 얘가 전체 평균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봐봐요. 얘는 봐봐요. 아까 전에 이 평균이잖아요. 평균을 지금 기대값식에 넣은 거잖아요. 다시 봐봐요. 평균을 기대값식에 넣었죠. 이 확률이잖아요. 무슨 확률 변수를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렉이 걸려서 네, 이제 컴퓨터가 이게 렉이 걸려서 이게 꺼진 줄 알았는데요. 어, 미안합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것저것만 켜놨더라고요. 계속 해봅시다. 아까 전에, 그래서 이거 이야기했나요? expectation x가, expectation, expectation x에다가 y가 주어졌을 때 기대값과 이 기대값의 기대값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까 거기까지 설명이 다 됐는데 아까 영상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계산할 때 기대값식의 평균이 들어갔죠. 아까 전에 한 거는 아마 30분의 120 곱하기 어떤 평균 평균이잖아요. 그리고 확률이잖아요. 더하기 M2 아마 이렇게 했나요? 맞아. 평균인데 확률식에 곱해서 더하기 50 나누기 120 해서 M3 곱하기죠. 그래서 이 평균에다가 이 확률, 이 각각은 무슨 확률이에요?
이 사건 A를, 아니, 사건 뭐라고 해볼까요? 이 사건 E를, 이 중에 한 개를 골랐을 때, 그게 A에 속할 사건, B에 속할 사건, C에 속할 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 각각에 대한 사건의 확률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확률 곱하기 평균, 확률 곱하기 평균, 확률 곱하기 평균이니까 뭐예요? 평균의 기대값이죠. 따라서 얘 평균의 기대값이니까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뭐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얘는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얘를 이제 이 세타잖아요. 근데 이 세타가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 W도 될 수 있고 WIJ요. WIJ라고도 될 수 있고 AI도 될 수 있고 뭐 BJ도 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이게 세타 이렇게 두면 좀 너무 추상적이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컴퓨터한테 계산시키기 위해서 조금만 더 구체화를 해보아요. 그러면 뭐냐? 얘를 구하기 위해 안에 아까 있는 글씨 있잖아요. 얘를 구하기 위해 세타에다가 이 각각을 한번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타 대신에 이 WIJ가 오면 그리고 이 에너지 함수식도 우리가 계산할 수 아까 정의된 대로 이렇게 쭉 적어보면 봐봐요. WIJ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편미분이잖아요. 이거 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얘는 뭐 있으나 없으나고 지금 WIJ와 관련된 항인데 인덱스가 다른 거는 W 뭐 11, W12 이런 거 필요 있습니까? 얘네도 필요 없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시그마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얘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앞에 마이너스 필요하겠죠? 근데 WIJ에 대해서 얘가 변수니까 얘가 그냥 개수만 남겠죠. 얘가 변수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XI, HJ 얘만 남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타 자리에 AI가 오면 마이너스 XI만 남는 것이고 얘는 둘이가 필요 없는 항이니까 얘만 남는 것이고 DJ가 올 때도 얘네 둘이는 필요 없는 항이니까 얘만 남게 돼서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뭐 이런 설명은 아마 고등학생도 이해하실 수 있는 설명일 거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뭐 더 자세히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산해봐요. 이렇게 궁금하시면은.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면 어찌 되느냐? 여기도 똑같이 WIJ도 집어넣어보고 AI 집어넣어보고 BJ 집어넣어보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WIJ를 집어넣으면 어찌 되느냐? 아까 WIJ를 집어넣으면 이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XI HJ잖아요. 뭐 근데 이제 H라는 인덱스는 얘 좀 벡터로 쓰기가 그랬나 봐요. 미안합니다. 이 벡터예요. 벡터. 이 굵은 글씨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굵은 글씨 H에 대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생긴 맞나요? HJ.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HJ고요. 맞나? 뭐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전 책에 있는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내가 실수를 했나?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요. 네, 아무튼 이 계산하면요. 이렇게 식이 바뀌고요. 그래서 HI가 0이면은 안에 있는 것도 0이고요. HI가 1이면 1 한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HI equal 1 이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요. 얘는 왜 두 번 적었지? 모르겠네. 웃기네요. 아무튼 이 안에 있는 이 확률식은 어찌 되느냐? 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아까 뭐 모르겠으면 앞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얘를 또 근데 AI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니까 뭐 마찬가지로 다들 한쭉 보시기 바랍니다. 네, 쉬우니까. BJ를 넣었을 때도 아까 전에 그 편미분 값이 얘였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뭐 이런 값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이거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거 아까 계산했잖아요. 뭐 x 얘는 그냥 뭐 xi 뭐 hj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어때요? 얘 아까 전에 xn에다가 h 이거 안 된다 그쵸? 아까 분할함수 계산도 어렵잖아요. 얘도 계산하기 어렵다 그쵸? 얘를 어떻게
뭐 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자, 힌튼 교수님이 제안한 CD, Contrastive Divergence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근사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사값을 뭘로 계산하느냐? 기브스 샘플링을 가지고 우리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기브스 샘플링만 가지고 몇 개만 갖고 와가지고 그냥 근사값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뭐 CD는 뭐 기브스 표본 추출법을 이용하는 IBM의 간단한 학습 방법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 관측값 xn과 기브스 표본 추출법 k번째 단계 CD 아까 뒤에 나올 건데요. 이게 있네요. CDK라고 하는데요. CDK의 표본 샘플 XK가 주어질 때 CDK를 이용하면 아까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아까 식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뭐 안에 있는 아까 XN이잖아요. 뭐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더 편하겠죠 이렇게 쓰면 그쵸? 더 편하겠죠. 이 값은 우리가 아까 계산했잖아요. 뭐 xi 뭐 아까 그 뭐야 이 세타가 뭐 wij면 이 값이 xi 뭐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맞죠? 그래요. 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비슷하게 계산할 수가 됩니다. 왜냐 이 두 개가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저만 보이나요? 여러분들도 보이기 바랍니다. 네, 뭐 xn, xm만 빼면 똑같은 식이니까. 따라서 이 세 종류의 매개 변수에 대한 학습률이 에타 W, 에타 A, 에타 B일 때 이 CDK를 이용한 IBM의 학습 과정은 아까 아까 해서 여기서 이걸로만 바뀐 겁니다. 앞에 혹시 알고리즘 뭐 3.1 이런 거 없었네요. 뒤에 나오나 봅니다. 어디 갔나요? 알고리즘 3.1과 같은데요. 3.1이 어디 갔는가 모르겠네. 여기 있네. 이게 알고리즘 3.1입니다. CDK를 이용한 이진 입력 RBM 알고리즘이고요. 자, 그래서 모수 WAB의 이니셜 밸류를 설정하고 네, 뭐 이건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률을 결정한 다음에 이 훈련 데이터의 각 관측값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 계산했죠? 아까 계산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이 기브스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이 기브스 샘플링에 대한 구체적인 게 궁금하시면 네,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이용해서 계속 쭉쭉 그 확률 분포 값을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이 값을 생성을 해냅니다. 네, 뭐 얘로부터 나온 거죠. 네, 얘로부터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관측값 xn에 대해서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는가? 이거 학습식이다, 학습식, 그쵸? 이거 학습을 어떻게 하는가? wij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한 게 아까 계산한 게 이 식이었나 봐요. 이에 어쩌고 한 게 이에 어쩌고 뭐 h 어쩌고 한 게 이 식인가 봐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다, 그쵸? 네.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이에 뭐 x 뭐였나요? xn의 h였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RBM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wij, ai, 뭐 bj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얘도 뭐 다 똑같죠. 네, 식이 이렇게 다두 빼기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식이 다 똑같이 생겼다 보니까 네, 뭐 이게 아까 전에 이 h 모식이다, 이 h 모식이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원하는 오차율까지만 반복하면 이 RBM이 학습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K 값이 클수록 이 매개 변수의 편향이 작아지겠죠. 뭐 불편 추정량에 가깝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K가 극한으로 갈 때 이 편향이 제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K가 1일 때만 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예비 훈련에 그래요. 예비 훈련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CD1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의 학습 과정을 다르게 표현하면 알고리즘 3.2와 같은데 자, 그럼 뭐 기브스 샘플링에 대해서 우리가 뭐 깊게 논의는 하지 않을 거고요. CDK를 한 번만 하면 뭐 이렇게 해서 얘가 x1 이렇게 되겠죠? 또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해서 x2가 되겠죠?
x2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얘를 추출하는 건가? 아닌데 이상하다. 그쵸? 다시 볼까요? 아, 얘도 생성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얘가 x1 그리고 얘가 h1 이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아, 맞나? 뭐, 저 구체적인 건 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앞으로 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마 기회가 될 겁니다. 뭐 시간이 있으면은 기브스 표본 추출법이랑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뭐 DFGS 뭐 쿼지 뉴턴 메서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래요. 그래서 K가 1일 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1, 뭐, 어디 갔나요? 1, 뭐, 1. 뭐, 얘는 이제 한 번만이겠죠. 한 번만 하는 거죠. 하겠죠. 그래서 1, 뭐, 1. 또 있나요? 또 없죠? 아, 1. 또 있나요? 이제 없네요.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x1이 아니고, 이렇게 x 틸다, 뭐, h hat 이렇게 적어놨네요. 모수 얘를 초기 값을 설정하고, 러닝 레이트를 결정한 다음에, 깁스 샘플링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베르누이 분포로부터 HJ를 생성하는데 뭐 그 값은 아까 베르누이 분포니까 0 아니면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로부터 기브스 표본을 생성해서 뭐 이 x 틸다도 0 아니면 1 이렇게 되겠죠. 뭐 i는 1부터 n까지 뭐 d까지 다 하나 봅니다. i가 1부터 d까지 뭐 얘도 이거네요. j가 1부터 m까지 다 하나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측 값에 대해서 이 모수 이 파라미터를 이렇게 업데이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자리에 그 xk인가 얘가 들어가 있었죠. 대신에 xi 틸다 뭐 hj 뭐 hat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hj hat이 있습니까? 없네요. 뭐 xi 틸다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학습을 한다고 해요. 얘를 이제 뭐 원하는 만큼 반복하면 이 RBM 학습이 끝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학습이잖아요. 그걸 학습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 CD에 대안도 있는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뭐 RBM을 뭐 정확하게 학습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래요. 뭐 여기서는 뭐 RBM과 관련된 뭐 이 가능도 함수를 미분하는 게 어떻게 유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CD를 사용한 이유죠. 그래서 이 그 근사값을 사용하여서 학습 알고리즘을 유도한 게 CD고요. 뭐 당연히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근사법이 CD인데 이 방법이 최적인 게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분명하지 않습니다. 뭐 CD 기법은 아까 전에 그림에도 있지만 이 마르코프 체인 전이의 횟수를 나타내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 볼까요? 뒤로 넘어왔는데요. 앞으로 넘어왔는데요. 봐봐요. 이거 지금 지금 한 번 맞나요?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K번 이렇게 되는 건데 마르코프 체인이 뭐 K번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된 거죠. 그렇죠? 이 K번 트랜지션이 된 거고요. 그래서 뭐 K는 뭐 사실 이 계산상 이, 이 비용이 적으면서 효과가 큰 걸 찾아야 되니까 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값은 1인데요. 뭐 시간이 충분하다면 K를 더 큰 값을 쓰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CD1만 해도 뭐 빠르고 뭐 분산이 작고 뭐 편향은 모르겠습니다. 이 뭐 기울기에 좋은 근사를 제공한다라고 하니까 예 뭐 편향도 작은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CD에 대한 뭐 PCD, 네, 뭐 패럴렐 템퍼링, 뭐 스코어링 매칭, 뭐 ACD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책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고요. 이 각각의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RBM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요. RBM 중에서도 이진 입력만 갖는 RBM만 했죠. 이진 입력만 갖는 RBM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수 입력 RBM과 이 분류용 RBM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똑같고요. 이론 전개가 똑같고요. 오늘 한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그 오토인커더 아주 조금 오토인커더랑 무엇인가 이것만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RBM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도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네, 그 다다음 영상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예,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54분 정도 끝났으니까 합치면 70분에서 1시간 10분쯤 되네요.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잘린 거랑 합해서 이렇게 영상 올려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밤 보내십시오.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11시 29분이네요. 많이 늦은 시간이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